단계가 여야의 정치 고수들과 함께 뉴스의 미래를 예측하는 시간 뉴스게임 예측의 달인 두 분 모셨습니다. 최재성 전 수석 그리고 김재원 전 최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우리 김재원 최고랑 인사 나누기 전에 최 수석님 지난주에 제가 목소리 갖고 놀렸던 거 죄송해요. 네. 사과부터 해야 돼. 진짜. 그러니까 선거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셔서 최 수석님은 목소리가 그때 완전히 갔던 건데 저는 감기가 너무 심하게 후두 쪽으로 왔어요. 네. 고통을 이제 이해합니다. 아유, 빨리 나으셔야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정말 반가운 얼굴. 와, 김재원 전 최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아니 아시다시피 당내 경선에서 떨어지고 나서 그렇게 잘 지내겠어요. 그래도 회복 탄력성이 참 좋으세요. 많이 회복하신 거예요? 많이 떨어져 봐서. 이걸 웃어야 될지 울어야 할지. 다행입니다. 두 분이 수석의 경험을 갖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 않으십니까? 네. 김재원 전 최고께서는 정무수석 지내셨고. 네. 그렇죠. 우리 그러고 보니까 최재성 수석도 정무수석 지내셨고. 예,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늘 총선 후에 우리 국정에 나아갈 방향, 특히 대통령실은 어때야 하고 여당은 어때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언해 주실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두 분의 깊은 분석, 깊은 조언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저 판때기 드실 준비하셔야 돼요. 그 옆에. 네. 그거 드실 김재원 최고가 그냥 들어오셨어요. 네. 예. 판넬 들어주시고요. 오늘 뉴스게임의 퀴즈는 강승희 아나운서가 도와주시겠습니다. 시작하죠. 22대 총선 레이스가 끝이 났습니다. 곧 22대 국회가 문을 열 텐데 22대 국회에서 두 분이 주목하는 인물은 누군가요? 주관식으로 내주십시오. 최 수석님.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하나 짜보세요 좀. 근데 처음 초선 의원님들은 아직 잘 모르겠고요. 네. 혹시 이제 여권에서 당선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여권에서는 혹시 이제 나경원 의원. 나경원 예. 의원으로 하시겠어요? 오케이. 자, 김재원 최고. 우리 여권에서는 어쨌든 나경원 의원이 제일 지금 주목을 받을 거고요. 저는 김재섭 당선자도 굉장히 앞으로 역할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재섭 도봉갑의 예. 김재섭 당선자. 네. 그리고 야권에서는 그래도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 외에 민주당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분은 앞으로 잘 안 나타날 것 같고요. 어떻게 되든 1인차로 가겠죠. 그리고 조국 대표 그분도 이제 앞으로 얼마간 정치를 할 수 있을지 그것도 굉장히 주목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목하는 분이 많으시네요. 네, 그리고 또 있습니까? 이준석 당선인도 네. 아마 굉장히 또 주목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좀 보충 설명드릴게요. 그다음 문제. 결과는 범야권 101석 압승, 그리고 국민의힘 108석 참패. 정부도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의미로 국무총리 또 수석 비서관급의 참모들이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입장을 냈는데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겠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질 않았습니다. 무엇을 쇄신할까요? 주관식으로 답변해 주세요. 한 단어만 말씀하셔야 됩니다. 최수성님. 인사쇄신 말고는 없을 것 같아요. 김재원 최고. 할 수 있는 것이 인적쇄신이죠. 역시 인적쇄신. 3번 문제. 참패라는 성적표가 쥐어진 국민의힘 상황 살펴볼게요.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사퇴를 했습니다. 결과를 책임진다고 밝혔는데 지도부의 공백이 생겼거든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국면으로 넘어갑니다. 자, 벌써부터 차기 당권 주자들의 이름이 거론되는데 자, 주관식으로 새로운 당대표는 누가 될까요? 국민의힘의 당대표 최재성 수석. 나경원, 안철수. 나경원 또는 안철수. 김재원 최고. 가장 근접한 분이 나경원 당선인이고요. 안철수 의원 그런 분들이죠. 역시 나경원, 안철수. 다음 문제. 네, 여기서 꼬리 질문입니다. 어제 한동훈 위원장 그 사퇴 이후 거취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유학설에 대해서는 일축을 했는데 어제는 어디에서 뭘 하든지 나라를 걱정하며 살겠다. 그리고 정치를 계속하겠냐 이 물음에 대해서는 제가 한 약속을 지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치를 그만두는 뉘앙스로 보이진 않는다. 이런 해석이 많았는데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한동훈 위원장 정치 재개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OX로 들어서 답변해 주세요. 세모. O. 네. 김재원 O. 최재성 세모. 다음이요. 민주당 상황으로 넘어갑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도 8월에 곧 열리는데 총선 승리를 이끈 이재명 대표 향후 당대표 재선 도전 가능성까지 언급이 됩니다. 이재명 대표 당대표에 한 번 더 도전을 할까요? X. 저는 한 2번 정도는 더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김재원 O. 최재성 X. 다음 문제요. 조국 혁신당은 12석을 획득을 하면서 원내 제3당이 될 예정입니다. 조국 혁신당의 돌풍을 이끈 그 조국 대표의 경우에는 잠재적 대권 주자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편 진보 진영에서 대권 주자는 이재명 대표가 있었죠. 조국 대표가 야권의 대권 구도를 흔들게 될까요? 저는 X입니다. 김재원 X. 최재성. 고민이 깊으세요. 고민이 깊으시. 일단은 세모예요. 아니 저 세모는 다 저 빵점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모. 이따가 한번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처음 나오셔갖고 심사까지. 그러니까요. 여기까지인가요 질문? 네, 여기까지입니다. 강승희 아나운서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제 총선 후라서 퀴즈도 좀 많았는데 어디서부터 좀 짚어볼까? 일단 저는요. 여기서부터. 주목하는 인물. 김재원 전 최고는 아까 나경원 의원의 이름을 2군데서 말씀하셨어요. 네. 가장 주목하는 22대 국회 인물도 나경원이고. 그렇죠. 아까 아니신가요?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리고 차기 당대표로도 나경원 의원이 가장 유력하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최재성 수석도 역시 한 사람 꼽아라 하면 나경원이다. 왜 나경원 의원입니까? 첫째 하나는요. 저 당대표 선거는 그 당원 투표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거든요. 근데 나경원 당선인의 경우에는 우리 당의 그 당원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인지도 면에서도 전 국민에게 폭넓게 알려져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우리 당에서 사실 총선에 참패했지만 네. 이른바 한강벨트 더 나가서 우리 당의 굉장히 험지라고 불릴 수 있는 동작구에서 당선이 되고 또 지난번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당내의 역학관계 때문에 출마하지 못한 이런 저간의 사정이 아마 당대표에 출마할 경우에는 굉장히 지지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거의 가장 당대표에 근접한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안철수 의원보다 나경원 의원이 더 유력하다고 보세요? 아마 이제 당원 투표 그런 투표. 부분에서 더 오래 있었으니까. 그보다 당원들에게는 나경원 대표가 훨씬 친숙하고요. 그러니까. 아마 여론조사를 해도 지금 현재에서는 안철수 의원보다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훨씬 더 그 각광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번처럼 초선들이 연판장을 돌린다든지 뭐 이런 일은 이제 있을 수가 없죠. 그분들이 오히려 지지성명을 할지 모르죠. 국민의힘의 바뀐 분위기를 아주 단적으로 그렇죠. 말씀해 주셨어요. 최재성 수석도 나경원 의원에 주목한다. 그렇습니다. 같은 의견이십니까? 그러니까 뭐 주목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뭐 22대 국회에서 뭐 활약할 초선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 예. 뭐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사실상 당권 출마 자체가 봉쇄되고 제압당했던 그분들의 경쟁 구도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제 나경원, 안철수 두 분이 될 텐데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는 전당대회 소위 룰 네. 이런 거 변경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난번에 대통령이 사실상 직접
당 대표를 조각해 갔다 이렇게 제가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룰도 바꿨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도 이제 정상화 시켜야 되고 아, 그렇게 되면은 나경원 안철수 두 분이 특히 이제 국민 여론조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퉈볼 만한 예. 경쟁해볼 만한 부분이고요. 그럼 결국은 이제 당원 부분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봤을 때 나경원 의원이 역시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차기 당대표로 두 분 다 이제 나경원 의원이 유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여전히 친윤계 의원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어요. 이번 22대 국회도. 왜냐하면 영남에서 대거 당선들이 됐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이제 말하자면 권성동 의원, 권영세 의원 이런 분들도 당권 주자로 나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전에 그 당대표 선거에 나설 분들에 대해서 예. 언론에서 뭐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다든지 또는 당원들의 움직임이 있다든지 이런 걸 보면 예. 아무래도 저 한두 명 정도로 자연스럽게 몰리게 되고요. 지금 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나서서 막 경쟁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수도 아니, 그 있습니다. 적게 움직이더라도 친윤이 움직일 가능성은 없겠느냐 이건데 그 분위기는 지금 아니라고 보세요. 이런 저 의석수에서. 아마 이 선거에 참패한 저 후에 치러지는 네. 그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그 일부 이른바 뭐 당내 파벌이나 세력들이 움직여서 어떤 사람을 옹립하자 이런 분위기는 좀 안 될 안 될 것이다. 거라고 봅니다. 최성님도 동의하십니까? 네, 그런데요. 이게 정말 엄청난 총선이었거든요. 총선 결과거든요. 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친윤이라고 했던 분들은 오히려 지금 뭐라 그럴까요? 패족의 길? 아, 거의 이제 그런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친윤이 대거 당선됐더라도 힘은 굉장히 줄어들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족보가 뭐 뿌리 깊은 족보도 아니기 때문에 뭐 패족이라고 하기에도 뭐할 정도로 그냥 흩날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 현직 대통령으로 뭐 윤 대통령이 있지만 사실 이게 정치적 동업이라든가 뭐 또 동지적 관계를 오랫동안 또 철학을 공유하고 소신을 서로 이제 확인하면서 해왔던 그런 친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흩날리는 거예요. 흩날리는 것이다. 패족이라고 하기도 그런데 뭐할 거다. 대통령의 힘이 떨어지고 네. 대통령의 당 장악력 이런 것들은 시도는 또 다시 또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거의 이제 현저하게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흩날리는 친윤이 독자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당내에서 당권을 갖는다 이런 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 지금 참패한 당을 추스르기 위해서는 대통령실과는 선을 긋고 갈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새로운 당정 관계 정립이 필요할 거란 말씀이신데. 선 긋는다고 얘기는 안 하겠죠. 하지만 새로운 당정 관계, 뭐 당대 관계,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요. 우선은 예전에 이제 제가 참여정부 때를 많이 비교를 하는데 2006년 지방선거 참패하고 그 이후로 노무현 대통령을 아예 열린우리당 당시 여당 의원들이 그냥 의정단상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저격하고 막 그랬거든요.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소위 이제 탈당 요구 막 이런 게 그렇죠. 본물처럼 나오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뒷발질하는 것이 유행처럼 돼버린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거보다 더 심한 상황들이 이제 오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심할 거다. 그렇습니다. 탈당 요구도 당연히 나올 거라고 보세요? 저는 뭐 그거는 뭐 거의 뭐 요구라기보다 스무스할 정도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 100%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리고 윤 대통령이 아마 못 견딜 거예요. 그런 조짐, 뭐 그런 얘기 이런 것에 못 견딘다는 얘기는 무슨 말씀이세요? 스스로가 못 견디는 거죠. 스스로 못 견뎌서 탈당한다고요? 뭐 저는 그런 상황이 온다. 자, 김재원 전 최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일단 그 대통령실 또는 대통령과의 관계가 조금 변화될 가능성은 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 스스로가 당을 이제 조금 추스리는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그렇게 된다면 관계가 조금 정립이 달라질 수가 있죠.
당에서 요구도 많아질 수 있고 예. 또 거기에 굉장히 정부 용산 대통령실이나 정부 측에서 당의 요구를 많이 받아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 그러나 과거 열린우리당이 그렇게 해서 얼마나 망했는지 잘 알고 있고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까지 가고 나서 보수가 어떤 괴멸적 그 타격을 입었는지를 알고 있는 우리 국민의힘 당선인들이 이제 국회의원이 되거나 또는 뭐 당내의 여러 가지 내용에서 대통령께 탈당 요구를 한다든가 하는 일은 저는 거의 없으리라고 보고요. 그러면 또 그에 대한 반작용이 당내에서 또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정작용 정도는 분명히 거쳐가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탈당해버리면 사실 국민의힘은 여당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제2당이죠,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당이 존립할 수 있느냐, 또 다른 분열의 문제가 되죠. 그리고 구성원 자체가 그 지금의 민주당 그리고 과거 열린우리당의 그때 초선 의원이 아마 우리 지금 이번에 국민의힘 당선인 숫자와 같은 108명이 열린우리당의 초선이었거든요. 그분들 그때 당시에 저도 초선 의원이었는데 열린우리당에서 108번내라 그랬잖아요. 아주 골치 아픈 인간들. 그러니까 그분들이 벌인 정치 행태가 그 후에 어떤 결과를 가졌는가를 우리 정치사에서 많이 보기 때문에 그 길은 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인적 구성 자체가 달라요.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하면요.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소위 말해서 뭘 내놓고 추진하고 지르는 거는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런데 소위 말해서 이제 총선 이후에 수습해야 되는 이런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더 어려운 거거든요. 그리고 당하고 대통령실, 당정 관계 이게는 무수한 일들이 여당 내에서는 사실상 충돌을 해요. 근데 그걸 잘 조정하고 설득하고 토론하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안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 대통령이 일방통행으로 그렇게 했는데요. 뭐 당정대 회의를 해도 뭐 사실 마찬가지일 테고. 근데 문재인 정부 때 뭐 다 마찬가지거든요. 겉으로는 다 평화스러웠지만 예를 들어서 재난지원금 놓고도 총리실 또 대통령 또 당하고 엄청나게 토론을 하고 이견들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수습되고 조정되어지지 않고요. 이제 개각하거나 뭐 하면은 인사하잖아요. 이게 총선 전에 국민의힘하고 총선 후에 국민의힘하고 완전히 달라요. 이 양반들 지난번에 검증 자체를 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엉터리 이제 인사를 했는데 청문 보고서 그냥 막 단독으로 이 통과 안 됐는데 대통령이 그냥 임명 강행하고 이게 부지기수였거든요. 그럼 여당 내에서부터 이런 수습 과정에 문제 제기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자고 일어나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수습을 하고 감당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나 이런 관계들이 그동안 형성되어 왔느냐 이렇게 봤을 때 너무 일방적이고 너무 엉터리였기 때문에 더 어려워진다. 자,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한동훈 위원장의 거취 문제입니다. 어제 이미 사의를 표명하고 비대위원장 지금 물러났습니다. 근데 기자들이 질문했어요. 딱 부러지게 이렇게 질문한 건 아니지만 어떤 취지였냐면 정치 그만두시는 거냐, 계속하는 거냐 이런 식의 질문이 들어갔는데 제가 한 약속은 지키겠습니다 했습니다. 이 얘기는 정치 계속 한다는 얘기거든요. 앞으로 어떤 행보를 이어갈지 김재원 최고. 일단 국내에 남아서 여러 가지 정치 활동을 위해서 방향을 모색하겠죠. 가겠죠. 그리고 저는 정치 현장에 이미 들어선 지 오래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법무장관 시절부터 정치인으로서 행보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당의 그 경험하기 어려운 집권 여당의 총선을 그 책임진 대표로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많은 정치적 역량이 키워졌을 거라고 보고 정치 활동을 계속하리라고 보는데 성공할지 여부, 앞으로 정치인으로서
성공하고 또 자기의 정치적 꿈을 이룰지 여부는 지금까지와는 굉장히 다른 환경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다 만들어졌거든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장관도 만들어주고 당 비대위원장도 만들어줬지만 지금부터는 본인이 개척해야 되고 그 과정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라는 거죠. 그건 본인의 이제 정책 역량과 앞으로 노력에 따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복귀를 한다면 뭘로 복귀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좀 쉬었다가 다음 전당대회에 또 나온다? 글쎄요. 그것도 이제 본인이 잘 판단을 하셔야 되죠. 거기서 만약 실패하면 이제 진짜 끝이죠. 예, 그렇죠. 그런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길이 앞으로 그렇죠. 전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혹은 뭐 지금보다는 훨씬 어렵죠. 혹은 정부 요직으로 다시 뭐 간다거나 이럴 수도 있을 텐데 문제는 대통령하고의 관계가 전 같지 않아서. 그는 이제 인사권자의 마음이 그렇죠. 어느 정도 앞으로 한동훈 위원장을 또 성장시켜서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알 수는 없고요. 어쨌든 여기 있는 최재성 전 수석이나 저가 지금 정치 활동을 사실 이런 내용으로 하고 있듯이 본인도 굉장히 고민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 수석께서는 아예 세모 드셨어요. 잘 모르시겠어요? 우선 본인이 권력 의지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권력 의지가 있고 소위 말해서 용꿈까지 있다고 하면은 과연 한동훈 장관이 이번 총선도 그렇고 그렇게 행보를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선은 정치적으로 선거를 지휘하는 이제 비대위원장이 됐는데요. 그 검사의 언어에서 전혀 이렇게 벗어나지를 못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데서 꽂히셨어요? 저는 이 정권 심판론이 비등한 가운데 2조 심판론, 야당 심판론, 거기다 운동권 심판론만 해도 몇 가지가 나왔어요. 정신없는 거죠. 그리고 계속 공격적으로 했어요. 메시지를. 이 범죄자를 그냥 두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너희들 잘못하고 있다라고 심판의 회초리를 막 드는 이런 와중에서 그러니까 반송도 읍소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아주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한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뭐 전략적으로 어떻게 돌파를 할 건가 이런 흔적들이 제가 보기엔 전혀 안 보여요.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제가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저를 사라지게 만들 겁니까? 마지막 선거운동 할 때 그 발언들? 예, 그 의지가 있으면 그렇게 얘기를 못 하거든요. 아니 물론 근데 어제 사퇴하면서는 다 제 책임입니다 하긴 했습니다. 아니 뭐 그 다음 날도 뭐 그 번복을 했죠. 제 책임이라고. 그래서 그거 하나 깨달은 거예요. 마음에 없더라도 아이고 내가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이런 거 하면 안 되겠다. 이런 거 하나 깨달은 건데요. 저는 뭐 유학가지 않겠다. 그러나 총선 결과 뭐 이런 걸로 사실 국민에 의해서 정치적 유학은 아니더라도 유배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면은 이게 그 안에 이제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다시 정치를 하려고 그래도 그게 안 보여요. 우선 뭐 민생특보 2로 임명될 수도 없고, 대통령이. 그리고 당에서의 역할도 당장은 이제 총선 패배한 대표가 다시 복귀하기 어렵고. 그러면 생각해보니까 완전 국민의힘이 재건을 하려고 애썼는데 뭐 실패할 경우 만약 좀 어려워질 경우 당이 더 어려워질 경우에 구원투수 이제 그런 거 이제 호출되길 바라는 뭐 이런 건데요. 거기서 이제 한동훈의 이제 정치적 캐릭터, 정치적 관계 이런 것을 대통령과 놓고 봤을 때는요. 참 아리까리하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아바타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통령과 다른 정치를 해오고 다른 궤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검사 동업을 오랫동안 했던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정치 동업을 해보니까 잘 안 될 뿐이었죠. 그래서 이게 애매한 캐릭터예요. 반윤석열 혹은 윤석열에 대한 차기 대한 이런 걸로 얘기하기도 뭐한 궤적이고 본인의 딜레마도 크겠네요. 네, 그래서 아무튼 뭐 권력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떠나서 지금까지 소위 말해서 대선 후보급
등장한 사람 중에 찾아볼 수 없는 캐릭터와 환경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정치하기가 참 어려운. 참으로 어렵다. 결론은 똑같은 것 같은데요. 굉장히 좀 어려운 길을 가야 된다는 결론은 똑같은 것 같은데 권력 의지가 그만큼 있다는 반증이죠. 그렇게 자신이 정치적으로 성장하고 싶은 욕망이 컸는데 다만 저도 2조 심판, 야당 심판 이야기, 심판이 여당 쪽에서 나올 때 이 선거가 굉장히 어렵게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얘기들을 다 하시더라고요. 정치 오래 하신 분들은. 가장 문제가 이 프레임 전쟁인데 심판이라는 걸 여당에서 먼저 그것도 아주 큰 도도히 흐르는 큰 강물로 그 정권 심판을 주장하고 있는데 거기 심판을 덧붙이니까 실개천 하나를 덧붙인 거예요. 그냥. 오히려. 그 얘기 다 하세요, 다. 그래서 처음에 저는 그 말 2조 심판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심판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데 그 예를 들어 영구 퇴출이라는 말이라도 좀 쓰지 왜 저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알겠습니다. 걱정을 했어요. 자연히 또 연결되는 한 사람이 조국 대표입니다. 12석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앞으로 야권의 이 관계 설정들, 대표들 간의 관계 설정, 당들 간의 관계 설정, 어떻게 될 걸로 김재원 최고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면에서 조국 혁신당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사실 이재명 대표가 배드뱅크로 가장 활용한 것이 조국 대표죠. 조국이라는 분이 나타남으로 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모든 예를 들어 범죄자 이미지 이런 것이 다 흩어지는 결과가 되었고요. 거꾸로 또 정권 심판을 주장하는 데는 기왕에 정권 심판 이야기하는데 시원하게 세게 이야기하니까 표는 또 몰아갔지만 결국 지금도 민주당이 아주 나이스하게 나올 거거든요, 앞으로. 그러면서 어차피 조국 대표가 세게 나오니까. 센 것은 그쪽에서 하고, 그 민주당은 어떤 안정적인 수권 능력을 보여주는 느낌으로 가고. 그렇죠. 그렇게 역할 되고. 분담. 더 나가서 조국 대표께서는 곧 대법원 판결이 아마 머지않아 있을 것 아닙니까? 예컨대 3년까지는 안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별로 경쟁자도 안 될 것이고. 저는 조국 대표가 앞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이 정치를 황폐화시키고 사막화시키는 역할은 열심히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엄청 도와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차기 경쟁자까지 안 보시는 거예요? 그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겠죠. 자, 최재성 수석님. 저는 우선은요.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한 몸이 되지는 않는다. 합당은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은 적어도 윤석열 정권을 기준으로는 이제 마음은 합친다. 마음은 합치지만 몸은 끝내 안 합칠 거다. 저는 상당 기간. 그리고 이거 하나 보셔야죠. 지금 김재원 수석님 말씀하시는 거는 놓여 있는 일정일 수도 있거든요. 조국 대표의. 우선 이제 대법 판결이 확정되면 파기환송되지 않으면 일단 실형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런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득표율이 이렇게 가공할 만한 한 달 만에 그게 나왔는가 이런 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경우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대법 확정되면 감옥을 살아야 된다. 조국 대표도 그랬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렇게 허약한 정권에서 자기네들만 사면하고 사면 안 시킬 수 있냐. 사면에 이런 등등등 여러 가지를 보면은 저는 일단 이후에 대선 후보, 그러니까 대권 후보 조사에서 주목할 만한 지지율로 바로 조국 대표가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이런 정치적 현상에 대해서 현실 아니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그 논리로만 그냥 이렇게 치부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보면 그런데 굉장히 허점이 있을 거예요. 현실이고 실제로 그러니까. 경쟁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물 중심으로 좀 총선판을 읽어봤는데요. 두 분간 여기서 일단 이번 주는 인사 나누고 다음 주 뉴스 게임에서 다시 만나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